부자형 부동산만 더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 양극화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 부동산 살리는 대책도 없고 부자형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철저히 부자들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왔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닌 지역을 정말 제대로 죽여버리다 보니까 거시지표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만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정책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계대출을 조인다 이런 얘기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을 1%에서 2%대로 조이겠다. 가계부채 압박 나선 정부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중은행에 대출하지 말아라, 약간 최상목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사 내용은 이런 건데 금융위기재부 한국은행 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월 27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코어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고려해가지고 그걸 합치면 한 3.8 정도 되는데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3.8% 이내로 맞춰라.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3.8%는 이제 정부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인데 뭐 이거 나오자마자 사실 한국은행이 다 엎었죠. 이제 3.4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3.8이 아니라 3.4가 됐습니다. 성장률 1.5, 물가 1.9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물가가 좀 더 튈 것 같으니까 지금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수입이 늘어나면은 물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물가는 2, 경제 성장률은 1.5보다 좀 더 낮게 1.4. 그래서 한 3.4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출은 그 이내에서만 증가를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GDP는 3.4로 증가를 하고 가계부채는 뭐 2.4로 증가한다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계속해서 감소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중장기적으로는 80%로 낮추겠다. 저는 이 생각 자체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업건별로도 그래서 타겟을 줬어요. 시중은행 1, 2% 해라. 끝. 여기서 말하는 시중은행은 5대은행을 포함하는 그런 은행이고요. 지방은행은 5에서 6%. 지방은행은 왜 대출 좀 열어줘야 되냐면 지방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니까 대출을 통해 가지고 수요 진작을 하겠다는 컨셉으로 지방은행이 일단 열겠다는 거거든요. 저축은행 4%, 너네 PF 때문에 위험하잖아 이런 거고요. 상호금융 2에서 3%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상호금융은 뭐 허짓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시중은행에 대해서 정책금융을 빼고 1%대 가계대출을 유지하라고 한 게 1%가 특이할 대목이죠.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뭐 입이 이만큼 나왔죠. 그럼 우리 뭐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월별 총량도 고르게 유지하겠다. 뭐 밭을 고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출을 보면은 제가 매월 나오는 주담대 통계는 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도 공개를 하고 뭐 제 텔레그램에도 이제 설명을 하고 저 유튜브에도 다 올리고 있는데 작년 연간으로 보면은 특례 신생아 대출이 있었죠.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은행권이 46조, 디인돌 버팀목이 37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권은 대출을 거의 안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디인돌 버팀목을 빼면은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었는데 이게 다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대출은 계속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갚고 이걸로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좀 표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월간 몇 조 빌려냐 이건데 23년 말에 1627조였는데 24년 말에 1668조로 40조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보면 정책성 대출이 294에서 314조인데 디인돌 버팀목이 124에서 169고 보금자리는 169에서 150으로 보금자리는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는 17조 빠졌고 디딤돌과 버팀목이 124에서 161로 이제 36조 원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0조 원대 증가를 했는데 디딤돌 버팀목이 다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컨셉에서 일단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올해 7월에 하겠다 이런 거고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적용해서 그게 지금 0.75%인데 그걸 1.5%를 가산 적용해가지고 주담대, 신용, 기타 대출에 1, 2금융 전부 다, 그러니까 좀 세지는 거죠. 좀 세지는 건데 대출을 덜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받아야 되는 대출 금리가 3.8%인데 가산금리 1.5를 더하면 5.3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으로 환산해가지고 DSR을 계산한 다음에 대출 한도를 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면은 좀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니까 시장 생각은 상반기에 좀 대출 땡기자 이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역전세를 만드는 그런 정책도 하고 있죠. 뭐냐면 전세 대출에 대한 그 보증을
100에서 90으로 일괄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전세가 너무 완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세 대출 보증 관리 하겠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는 100% 하고 있는데 요거를 90으로 낮춰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4억이 있어요. 4억의 80%인 48, 32, 3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3억 2천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의 90%니까 3,200만 원을 까서 2억 8,800만 원까지만 해줄 거고 3,2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3,200만 원은 은행이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 좀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한도를 좀 줄이거나 하려는 이런 형태로 할 건데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원래는 전세 관련 사고율이 좀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사고율만큼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전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다 서주다 보니까 전세 대출 금리 굳이 올려야 되나 이러면서 안 올렸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갈 법한 그런 상황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다? 25년 7월부터다.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체계. 이거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 받으니까 그 사람 DSR에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지 현재는 안 보거든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빌려주는데 그것도 7월부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년 7월부터는 대출 빡빡하게 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받으라는 이런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이거 뭐 대출 좀 받아놔야 되나? 막 이러면서 지금 임차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은행에서 대출 중단을 한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그런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가 작동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러면서 규제를 하냐? 또 그게 아닙니다. 감독기관이 은행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은행 20곳에 대출금리 다 내놔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내놓습니까? 그러니까 너네 금리를 안 낮추더라? 약간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 우대금리를 보니까 24년 9월에 우대금리가 이제 2.45인데 요새 우대금리가 좀 더 낮아졌더라.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2에서 0.8로 우대금리를 급격히 낮췄는데 신한은행도 1.5에서 0.8로 우대금리 낮췄거든요. 우대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빼주는 거니까 우대금리를 많이 뺄수록 대출금리는 내려가는데 우대금리를 덜 빼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내놔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뭐 같네.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아니 대출 규제 한다고 하면서 우대금리 다 내라고 하고 그럼 나는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제 이게 뭐 여기까지 가는 건데 시중은행장들은 금융감독기관에 꽉 잡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갖다 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우대금리 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럼 정책의 엇박자냐? 사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오분이들에게 상반기에 어쨌든 최대한 땡겨먹겠다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거든요. 뭐냐면은 조기 대선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이렇게 돌아갈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상반기에 최대한 뭐 랠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그런 생각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런 방식으로 다 해놔야 하반기에 뭐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욕하기 좋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실 지금 정부를 돌이켜보면은 이번 22년 선거 이후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2년 8월부터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PF 위기가 생기니까 부동산을 부양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한번 부양책을 나오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부양 정책이 그냥 우리가 돈 줄게 집사라죠. 돈 줄게 집사라 이게 특례 보금자 이론 40조고 24년 특례 신생아론 60조 이런 것도 시행했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부양책은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인 13 대책인데 이 13 대책은 규제지역 분상제 실거주를 폐지했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받아서 수분양자가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굳이 실거주 해야 되냐 전세 줘라 해가 실거주를 폐지했고 전매 10년 제한도 3년으로 낮췄으니까 준공되고 나면은 전매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갭 투자할 구조를 다 만들어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둔촌주공이 랠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랠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도된 부양 정책을 쓴 건데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이 초반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뭐 대대적으로 부동산을 살렸고 이런 거를 썼습니다. 그나마 그 과정에서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저도 그런 평가를 했던 게 거시지표 관리가 된 부분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져서 요거는 관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반대로 대출이 열린 지역이나 상품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은 매크로 관리가 잘 됐는데 그 결과는 뭐냐 미시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그 아파트들은 더 금액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5분위 상위 20%만 더 금액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거시지표 관리를 잘했는데 그 거시지표 관리의 결과를 미시적으로 보면은
부자는 훨씬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가난해진 것이 그 거시지표 관리의 결과입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거시지표 관료이냐. 그래서 부자형 부동산만 더 올라가는 그런 전형적 양극화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 부동산 살리는 대책도 없고 부자형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철저히 부자들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왔다.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아닌 지역을 정말 제대로 죽여버리다 보니까 거시지표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만 있는 거죠. KB에서 정리한 부동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는데 서울 기준입니다. 5분위만 21년 10월 전고점 대비 20% 이상 떠가지고 5분위 상위 20%만 금액이 올랐고 1, 2, 3, 4분위는 다 하락을 했어.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도 80%의 아파트 비중은 아파트가 지금 155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80%는 120만 이상은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한 상태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상위 20%는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만 떴다. 어떻게? 거시표 관리와 대출 정책 관리와 지방 멸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은행이 대출을 하지 말라 막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정도 되고 나니까 지방 좀 대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 수도권 좀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시지표 건전성 관리에 목맸다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쨌든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규제가 굉장히 세질 것 같고요. 상반기에는 그나마 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매든 전세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상반기가 그나마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굉장히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중공 미분양도 폭증하고 PF 관련 부실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는 굉장히 위기로 갈 것 같거든요. 경기가 뭐 모든 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산시장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끌고 왔던 게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지방 소멸된다, 지방 피크아웃 된다, 그 다음에 수도권만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이 강력하고 수도권 안에서도 그냥 핵심 지역만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가지고 5분위 주택들 상위 20% 부동산만 취득하려는 그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요. 정책하시는 분들 이런 거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